외란의 포와 속,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던 조선. 칠흑 같은 절망이 팔도를 뒤덮고 백성들은 굶주림과 공포 속에서 신음했으며 임금은 제1 모음 보전기 위해 도성을 버리고 의주로 향했습니다. 이 땅에 희망이란 단어는 사치처럼 여겨지던 그때 명예 구원병은 마치 가뭄 끝 단비처럼 한 줄기 빛처럼 조선의 땅을 밟았지요. 허나 그 눈부신 빛의 이면에는 실리를 따지는 냉혹한 셈법과 서로를 향한 의심이라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전란의 한가운데 평양성의 어느 기방에서 한 미천한 기생이 두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은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그녀의 손에 들린 무기는 서슬퍼런 칼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내던진 위험한 사랑이었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위태로운 사랑이 향한 끝이 쇠락해가는 조국 조선이 아니라 원군으로 온 명나라를 구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그녀는 왜, 누구를 위해 그토록 아슬아슬한 칼날 위에서 스스로를 불태우는 연모를 시작해야만 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정사가 침묵하고 야사가 속삭이는 그 기생의 비극적인 사랑과 숭고한 희생의 기록, 그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때는 선조 25년, 서기 1592년. 천하를 호령하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욕이 조선의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파죽지세로 북상하는 왜군 앞에 조선의 관군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고 불과 몇 달 만에 한양은 함락되었습니다. 파천한 선조가 압록강 국경까지 내몰리며 조선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조선이 기댈 곳은 오직 하나, 부모의 나라라 섬기던 명나라뿐이었습니다. 수차례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하는 조선의 애원은 처절했지요. 당시 명나라는 파병을 두고 격렬한 논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조선이 혹여나 북방의 여진족과 손을 잡고 명을 위협할 가능성을 경계했고 막대한 군비 소요 또한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말이 있듯 조선이 무너지면 다음 칼날은 명의 심장부인 요동을 향할 것이 자명했습니다. 결국 명은 재조지은, 즉 망해가는 나라를 다시 세워준다는 은혜를 베푼다는 명분 아래 대규모 원병을 파견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파병은 결코 순수한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을 발판 삼아 대륙을 넘보는 일본의 야욕을 저지하고 나아가 자국의 동쪽 국경을 굳건히 하려는 철저한 전략적 계산이 깔린 군사행동이었습니다. 이 여송이 이끄는 명군은 평양성에 주둔하며 왜군과 치열한 대치에 들어갔고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포격과 백병전이 오가는 전장 뒤편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더욱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정보전입니다. 적의 동향, 병력의 규모, 군량의 위치를 파악하는 첩보. 활동이야말로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어와 지리가 낯선 명군이 조선 땅 깊숙한 곳에 정보를 얻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 자연스레 그들의 눈은 조선의 내부를 훤히 꿰뚫고 있는 조선인들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란의 화마가 휩쓸고 간 평양. 한때는 풍요와 낭만이 흐르던 그 도시는 이제 시체 타는 연기와 신음소리만이 가득한 잿빛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매화. 혹독한 겨울의 시련 속에서도 홀로 꼿꼿한 기품을 잃지 않는다는 그 이름처럼 그녀는 폐허 속에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아름다움을 지닌 기생이었습니다. 매화는 단순히 용모가 빼어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섬세한 춤사위와 애절한 노래는 전장에 지친 장수들의 마음을 어루만졌고 대화가 통하는 지성인으로 각인시켰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비단 옷 속에 감춰진 그녀의 눈빛 속에는 속절없이 무너진 조국에 대한 깊은 슬픔과 한낱 기생의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처절한 무력감이 짙게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란스러운 평양의 명군 진영의 한 사내가 그림자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진. 명나라 황제의 신임이 두터운 첩보부대 금이위 소속의 젊고 유능한 척후장이자 전략가였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판단력과 비범한 무용을 지녔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조선의 무능함과 나약함에 대한 깊은 불신과 경멸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된 임무는 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조선 조정의 동태와 민심의 흐름을 파악하여 오직 명나라의 전략적 이익에 보탬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인들을 향한 경멸의 시선을 굳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진은 평양성 내에 떠도는 온갖 정보들이 모이는 기방에 주목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이름 높은 기생, 매화에게 접근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처음 매화는 이진을 그저 또 다른 것만 하고 오만한 명나라 장수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수를 따르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의례적인 수작을 받아 넘길 뿐이었지요. 하지만 이진은 달랐습니다. 그는 다른 장수들처럼 매화의 육체를 탐하거나 희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평양의 민심은 어떠한가? 외인들의 군기는 어떠한가? 매화가 읊은 시한수에 담긴 시대의 아픔을 꿰뚫어 보았고 그녀의 검은고 소리에 담긴 슬픔의 깊이를 알아차렸습니다. 이진 또한 매화의 겉모습만이 아닌 그녀의 총명함과 깊은 사유에 점차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매화 역시 이진의 얼음 같은 냉철함 속에 숨겨진 조국에 대한 뜨거운 헌신과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깊은 고독을 보게 되었죠. 달빛만이 교교의 기방의 누각을 비추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이진은 술잔을 내려놓고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그대의 검은고 소리는 어찌하여 이리도 슬픈가? 망국의 한인가? 아니면 잃어버린 정인에 대한 그리움인가? 매화는 처음으로 그 앞에서 자신의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나으리께선 아십니까? 꽃도 주인을 잃으면 시드는 법입니다.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시정잡배들의 잡담이나 장수와 기생의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전란의 본질과 인간의 존엄, 그리고 시대의 아픔을 논하는 깊은 교감으로 발전했습니다. 서로의 눈빛 속에서 그들은 적군도, 아군도, 명인도, 조선인도 아닌 그저 전란이라는 거대한 비극 속에 내던져진 한 명의 인간으로서 서로를 발견했습니다. 싹 트지 말아야 할 연모의 감정이 잿더미 속에서 조용히 움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결코 평범한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진은 조선 조정 깊숙이 침투한 왜군의 첩자들과 심지어 명군 내부에서 외와 내통하는 배신자를 색출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확실한 수를 두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매화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화를 찾아가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매화, 나를 도와주시오. 그대가 아니면 이 일을 해낼 사람이 없소. 왜군 고위 장수들의 연회에 들어가 그들의 다음 작전에 대한 단 한 조각의 정보라도 좋으니 알아내 주시오. 매화의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위험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발각되는 순간 왜군의 칼에 죽는 것은 물론 조국을 배반한 왜의 앞잡이라는 오명을 쓰고 죽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이것은 조국을 배반하는 행위인가? 아니면 명군이 승리해야 결국 조선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더 큰 대의인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를 움직인 것은 복잡한 대의 명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눈앞의 사내, 이진을 향한 깊고도 순수한 연모였습니다. 그의 목숨, 그가 지키고자 하는 조국, 그리고 그가 꿈꾸는 전쟁 없는 세상. 그것을 지켜주고 싶다는 열망 하나가 그녀를 기꺼이 칼날 위로 올라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비천한 기생으로 여기던 세상의 모든 시선을 등지고 오직 한 사내를 위해, 그의 대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합니다. 그날 이후 매화는 이전보다 더욱 화려하고 요염한 모습으로 왜군 장수들의 연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춤은 더욱 관능적으로 변했고 그녀의 노래는 더욱 애절해졌습니다. 그녀는 술에 취해 군기를 늘어놓는 외장들의 대화 속에서 파편적인 정보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안주, 보급,
야습과 같은 단어들을 기억의 조각처럼 맞추어 나갔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희롱하려는 장수의 품에 안기는 척하며 그의 허리춤에 찬 작전 지도를 훔쳐보기도 했고, 일본에 부역하는 조선인 관료들과 외장들의 은밀한 접선을 엿듣기 위해 병풍 뒤에 숨어 숨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매 순간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얻어낸 정보들은 밤마다 이진에게 비밀리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녀가 전해준 정보 덕분에 이진과 명군은 왜군의 기습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역으로 매복을 펼쳐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평양성 탈환의 결정적인 전기가 마련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진은 매화를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그대가 명군을 구했소. 그대가 조선을 구한 것이오. 매화는 그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승리의 환호성 뒤편에서 더욱 차갑고 잔혹한 그림자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의 은밀한 움직임은 결국 처음부터 이진을 시기하고 그의 공을 가로채려 했던 명군 내부의 한 감찰관의 눈에 포착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매화와 이진의 관계를 의심하며 그녀가 이중 첩자일지도 모른다고 의심의 싹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진을 시기하던 명나라 감찰관은 마침내 그녀가 왜군 진영을 드나들었다는 물증을 확보하고 그녀를 왜군과 내통한 첩자로 몰아세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진은 이 모든 음모를 눈치채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걸고 그녀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전쟁터에서 이심이라는 단어는 확신과 같은 무게를 지니는 법. 그의 발버둥은 오히려 여색에 빠져 적국의 첩자를 미워하는 어리석은 장수라는 누명을 스스로에게 씌우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명군의 기밀이 누설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은 한낱 기생의 목숨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진의 모습을 보며 매화는 마침내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가장 숭고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진의 앞길을 막지 않기 위해, 그가 목숨 걸고 지키려는 명군의 대의를 위해,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위태로운 사랑을 가장 완벽하게 완성하기 위해 스스로 모든 것을 짊어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녀는 차갑게 식은 감옥 바닥에 앉아 자신을 신문하는 감찰관 앞에서 거짓 자백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사실은 왜군에 매수되어 명군의 정보를 빼돌리려 했으며 이진 장군은 자신의 미색에 속아 이용당했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진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고고했던 눈빛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깊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진은 멀리서 그녀의 처형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희생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묵묵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임무를 완수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바라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매화는 평양성의 어느 허름한 형장에서 조선과 명군을 이간질하려던 왜국의 첩자라는 오명을 쓴 채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 그녀의 텅 빈 눈빛은 사랑했던 사내, 이진이 있을 북쪽 하늘과 그녀가 자신의 목숨과 맞바꿔 지키려 했던 희미한 평화의 빛을 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은 끝났고 명군은 조선을 구했다는 명예를 안고 돌아갔습니다. 이진 또한 큰 공을 세워 금이 환영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영원히 폐허로 남았습니다. 매화, 그녀의 이름은 그 어떤 공식 역사 기록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숭고한 희생과 불꽃 같던 사랑은 오직 한 사내의 시린 기억 속에만 아로 새겨졌을 뿐입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한낱 기생의 몸으로 두 나라의 운명에 뛰어들었던 매화의 사랑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버린 조국을 향한 무언의 한 거였을까요? 아니면 한 사내를 향한 순수하고도 절대적인 연모였을까요? 어쩌면 그 둘은 결코 나눌 수 없는 한 여인의 삶 그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역사 속에 이름 없이 쓰러져 간 수많은 영혼들, 그들의 삶과 사랑, 그리고 희생은
이처럼 거대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잊혀가는 것이 마땅한 걸까요? 권력의 첨예한 칼날 위에서 피어난 연모는 과연 영원히 기록되지 못할 비극으로만 남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기록되지 않았기에 더욱더 아프고 찬란했던 그 삶의 무게를 기억하기 위함일 것입니다.